보셨죠? 자, 사례 7번입니다. 사례 7번. 갑의 부동산 소유자고요. 소유자고. 을과 매매를 합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다를, 요즘 우리 애들 보니까 미자라고 하대요. 미성년자를. 미자. 그러니까 애들 이야기 듣다 보면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씩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자, 을은 자기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음을 기화로 병과 다시 매매를 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사실관계를 보면, 그 사례의 사실관계를 보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우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민법 5조에 따르면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하면 이제 부모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 동의 얻어야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례에 보시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정 대리인 동의 얻지 않고 매매를 했대요. 매매. 자, 그러면 역시 민법 5조 2항에 따르면요. 민법 5조 2항에 따르면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역시 규정을 둡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 5조 어디를 보시더라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즉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비통착사 그 네 가지만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례에서 보면 갑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취소를 했대요. 취소 안 하면 그냥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효보다 취소가 좋아요.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 네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하기 싫으면 취소, 소급해서 무효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사례에서는 취소를 했대요. 네. 자, 원칙적으로는 소유자니까 이제 한번 따져보죠. 계약 체결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 소유자니까 물권행위도 가능한데, 문제는 얘가 우리 민법 5조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 행위니까 이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취소를 하게 되면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 자, 그러면 당연히 을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에 흥결이 있으니까요. 무효. 자, 을 소유자 아닙니다. 소유자 아닌 을이 병과 계약 체결, 채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채권 행위는. 다만 물권 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권 행위는 할 수는 없지. 그러면 역시 법률행위에 흠결이 생겼네요. 흠결이 생겼어. 따라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병의 등기는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병은 설령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갑, 외가 소유자다. 결과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결론이 확 달라져 버려요.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다. 자, 이제 사례 8번과 사례 9번을 보실 건데, 보시기 전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대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요. 의사표시의 확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하셔야 되잖아요. 당사자가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대리제도예요. 대리. 그러면
대리를 하게 되면 위임을 해서 나의 대리인에게 내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위임을 해서 얘가 법률행위를 하는 거야.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리제도입니다. 근데 이 대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유권대리. 유권대리.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하나는 무권대리. 무권대리. 유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권한이 있다 이 말이지. 즉 정당한 수권행위, 즉 위임을 받았다 이 말이지. 위임을 받고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을 유권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위임이 없어. 즉 수권행위가 없는데 지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두 가지 구별하시겠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무권대리에는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또 하나가 표현대리. 표현대리. 그 다음 이 다른 하나를요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협의의 무권대리, 얘는 정말 순수 무권대리다라는 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지가 대리는 것처럼 행세를 해서 법률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식예선에서 한번 판단해 보죠. 협의의 무권대리, 이건 본인에게 책임이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난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나는 권한을 준 적도 없어. 전혀 준 적도 없는데 지가 대리인이라고 해서 계약 체결하고 하더라 이 말이지. 그럼 그거 당연히 본인에게 여러분 효력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는요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우리 법은 상식예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대리인이라고 사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가 법률행위를 하면 당연히 본인에게는 그 책임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즉 효과는 없다. 무효다 이 말이지. 자, 근데 이 표현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표현대리가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다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다만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설령 무권대리라 하더라도 네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이 말입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져 이 말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는데 뭘 하도록 위임을 했느냐면 저당권 좀 설정해 주세요. 내가 지금 회사 출근하고 바쁘니까 제 대신에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좀 설정해 주세요. 은행 가서 돈 빌리면서 대리 행위를 위임을 했습니다. 근데 뭐를 위임해서? 저당권 설정만 위임을 했어. 근데 이제 저당권 설정 위임을 하니까 이제 각종 서류들 줄 거 아닙니까? 뭐 등기필 정보부터 해서 막 인감증명서 다 줄 겁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부동산을 팔아버려요. 나 저당권 설정만 위임을 했는데 얘가 매매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거래한 상대방이 얘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때는 본인 네가 책임져 이 말이야. 네가 대리인 선임 네가 잘못한 거잖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우리는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주로 이 표현대리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부지간에 자,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어디 뭐 가령 해외에 뭐 장기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부 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일상가사에 있어서는 부부 간에는 서로 간에 아예 법에서 그냥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인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충분히 우리 뭐 상식예선에 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데 이 부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가 처분을 해버려. 뭐 이런 경우, 그럼 부인 잘못 둔 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네가 책임져. 이게 뭐냐면 표현대리입니다.
아시겠죠? 즉 무슨 이야기냐? 그 본인한테도 어느 정도 그 외관을 작출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그 이런 경우에는 항상 법은 공평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도 보호해줄 필요 있다는 거야. 아예 다 무효해버리면 거래 상대방 보호가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그냥 책임을 기속을 시켜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요 개념부터 잡으시고, 강의기술상 사례 9번부터 먼저 봅니다. 사례 9번. 사례 9번 제가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갑 소유 X 부동산을 무권 대리인 을이, 아무런 권한 없는 을이 말이죠. 을이 갑을 대리하여 선의의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 후 병이 선의의 제3자 정에게 다시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법률 관계는, 즉 소유자는 누구냐의 말이죠. 당황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네, 자, 사례 9번을 도식화시켜 볼게요.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즉 무권 대리인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과 매매를 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는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수험 생활만 하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제가 교육하는 과정이 이제 실무 교육이라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시간이 나시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거든요. 뭐 특별한 사건만 비공개를 하고요. 원칙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이 재판을 하는 걸 보시는 것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도 그렇지만 사는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그런 것들도 보시면 참 재밌어요. 별별 일이 다 있어. 제가 예전에 어떤 뭐 사건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무슨 그때 가야 될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제 아는 지인분이 그때 그 사건에 이제 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시간도 되고 이제 저한테 너무 불안하니까 같이 좀, 증인도 불안하대요. 증인으로 가는 것도. 우리 일반인 분들은 법정 가는 것 자체가 그죠? 예,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야,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그 돈을 빌려줬대요. 돈을 빌려줬는데, 어떤 분이 언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증거가 없어.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어요. 현금으로 빌려줬어. 현금으로 빌려줬고. 근데 현금으로 빌려주면서 둘 사이 또 친구지간이야. 심지어 뭐 차용증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약정서 뭐 이런 것 아무것도 받아놓은 게 없어요. 근데 돈은 빌려줬어. 그분 말에 따르면 빌려줬대요. 근데 심지어 빌려준데 본 사람도 없어. 증인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 사건은 그렇더라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원고, 이제 돈 받으려고 이제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 원고 증거를 좀 제출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판사님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자기가 직접 소송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직접 소송을 하시는데, 판사님 제가 돈 빌려준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는 판사는 몰라요. 우리 증거재판주의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패소 판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거래할 때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실컷 중개사 통해 가지고 그 물건 소개받고 다 해서 뭐 내용 대충 파악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자기들끼리 몰래 삭발 수수료 안 주려고.
몰래 싹 빠져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 그 일반인들이 정말로, 저는요, 제가 뭐 등기나 이런 것들 제가 강의를 하고, 제가 뭐 등기 우리 그 실무 교육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뭐 등기 제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는 가끔씩 시간 나면 제가 혼자서 해요. 소위 이야기는 셀프 등기. 제가 혼자서 합니다. 그런데 거래할 때는 저는 항상 중개사 통해서 합니다. 중개사 통해서 하는 이유가요, 일단 중개사라는 객관적인 제3자 인적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증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있고 없고가, 만약에 그분이 누군가가 만약에 본 사람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본 사람조차도 없는 거야. 친구 중간에 그냥 현찰로 돈 빌려주고, 물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안타깝습니다. 법정 가면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예전에 이런 사건도 있더라고. 야, 그건 신문에도 나왔던데, 저는 이제 직접 제가 본 사건은 아닌데 신문에도 나왔던데, 70대 노부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거야. 70대 노부부가 이혼 소송을 해요. 요즘 종종 있습니다. 요즘 종종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혼 소송은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은 그 이혼의 사유가 있는지도 심리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혼 소송이라는 게 협의이혼이 원칙이거든요. 협의이혼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니까 소송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만,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정한 행,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나의 부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다. 그러면 나의 그 아내의 부모 하면 장인 장모님이잖아요. 장인 장모님한테 폭행을 했다든지, 물론 아내한테 폭행하면 당연히 이혼 사유 있고요. 이런 사유가 있어야지만 이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심리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거기다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요, 그 이혼의 사유만 심리하는 게 아니야. 재산분할도 하셔야 돼. 재산분할을 하셔야 돼. 심지어 만약에 어린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또 다릅니다. 친권은 아까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친권이고요. 양육권은 말 그대로 키우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양육권입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친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한, 이제 우리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다 친권자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친권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권자 지정해야 되지, 양육권자 지정해야 되지, 거기다가 재산분할 해야 되지, 거기다가 위자료까지. 와, 이 사건이 병합돼서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너무나도 힘들어. 특히 70대 노부부가 이혼을 하시려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여러분, 이 혼인생활만 한 30년 40년이야 이 재산분할 어떻게 하겠냐요. 무지무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사님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판결문 쓰는 거거든. 판결문은 역사적 기록으로 영원히 남아요. 그거 쓰는 게, 그래서 판결문은 판사가 서명날인 하도록 합니다. 서명날인이,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왜 기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명이라는 게 있어. 기명. 이건 뭐냐면 한글로 타이핑 이름 워드 치는 거야. 기명이라는 게 이름을 쓰는 건데 워드 치는 거 말이에요. 거기다가 날인, 도장 찍는 거, 이걸 우리 기명날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명은 뭐냐면 자필로 이름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날인, 도장 찍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강력한 걸까요? 당연히 서명날인. 그래서 판결문은 아주 중요한 서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명날인 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기명날인도 아니에요. 반드시 서명날인 하도록 하거든.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아까 그 70대 노부부의 이 재산분할, 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님이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왔더라. 신문이고 각종 매스컴에 막 그 당시에 그게 나왔던데, 판결문 쓰기 싫으니까 이제 뭐 하도록 해요? 화해하면 판결문 안 써도 되거든. 또는 이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조정하게 되면 역시 또 판결문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조정조서, 화해조서만 작성하면 끝이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화해를 종용을 합니다. 화해하세요. 근데 이 당사자들이 계속 우기면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판사님이, 그 70대, 그 판사님이 그때 나왔던데 30대 초반에 젊은 판사더라고. 근데 70대 그 노부부 당사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 판사가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래. 그러면서 화해하래.
매스컴에 나왔어요. 이게 판사에, 그래서 이 윤리 도덕에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70대 노부부한테 30대 젊은 판사가 인생을 살아봐야 지가 얼마나 살았다고, 지가 판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막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뭐 이야기하다 제가 그래 별별 일이 다 있다라는 그거 이야기하다가, 자 다시요. 무권 대리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지가 대리인인 것처럼 이제 서류 위조 다 했겠지. 뭐 예를 들어 위임장 만들고 서류 위조 다 해서, 그러고 이걸 병에게 팔아버리는 거야. 병에게. 자, 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고요. 병은 다시 이걸 정에게 매매를 합니다.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따져보죠. 자, 먼저 우리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유권 대리인이라면, 만약에 권한이 있다라면, 그러면 계약 체결, 채권 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물권 행위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유권 대리인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무권 대리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까 무권 대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거는 우리 법에 따르면요, 얘는 아예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여러분,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팔았는데 내한테 그 효력이 기속한다? 아유,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만약에 무권 대리를, 협의에 이 무권 대리를 유효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여기 학원 나오시면 안 돼. 어디 지키고 계셔야 돼? 등기소.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혹시 등기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등기까지 해야 권리치 들어가거든요. 등기소 지키고 있어야 돼. 만약에 부동산이 여러 개를 소유하고 계신데 관할 등기소를 달리한다고 하면 자녀분들도 학교 보내면 안 돼. 야, 너는 이 등기소 지켜. 너는 이 등기소 지켜. 다 지키고 계셔야지. 당연히 무권 대리는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법률행위 효과는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라는 거지. 무권 대리니까. 그러면 병 소유자 아니다, 그죠? 병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소유자 아닌 병은요, 이 정이라는 사람과 계약 체결, 즉 채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죠? 다만 권리자가 아니니까 물권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흠결이 생겼으니까 정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 소유권 이전도 무효. 그 다음에 뭐 검토해 보셔야 되느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자,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 오로지 비통착사 그 네 가지만. 따라서 정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다. 구 번의 답은 갑이다, 그렇죠? 사례 8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어봤으니까. 사례 8번. 자, 봅니다. 갑이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즉 위임장을 주긴 줬다 이 말이죠. 예. 근데 매매의 대리권한이 없는 을이, 즉 저당권 설정 권한만 줬거든요. 근데 매매의 대리권한이 없는 을이 을에게 매매의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병과, 즉 병을 잘 속였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을 잘 속였다 이 말입니다. 병이 그걸 믿을 만한, 매매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은 을이 병을 잘 속였다 이 말이에요. 예. 을에게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병과 갑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병이 선의의 제3자 정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법률 관계는, 자, 그 밑에 민법 126조 한번 읽어보죠. 126조.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래서 이걸 우리 일명 줄여서 월권 대리라고 합니다.
월권, 권한을 넘어섰다 이 말이지. 월권 대리. 내용 보시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즉 권한을 오버했다 이 말이지.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즉 대리인이 잘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는 게 우리 민법 126조의 규정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한번 도식화해 볼게요. 갑이 부동산 소유자.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표현 대리인이다라는 거야. 표현 대리인. 무권 대리기는 한데 권한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보다 오바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의 권한을 줬는데 근데 얘한테 얘가 매매를 해버렸다 이 말이지. 그 서류 가지고 있다가. 자, 을과 병이 매매를 합니다. 얘는 뭐만 줬느냐면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대리 권한만 줬거든요. 그런데 매매를 하더라, 오바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고, 을이 기술이 좋아서 잘 속여가지고요. 병은 속아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병은 다시 정과 매매를 하고요.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법률 관계는 또 따져보시죠. 똑같아요. 자, 자꾸 반복을,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 이제 이 사례 유형이 총 이 10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사례 유형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근데 자꾸 보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구구단처럼, 처음에 구구단 외울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266하면 얼마인지 몰라. 266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그 앞에까지 다 해야 돼.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지금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구구단 외울 때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그래서 앞에까지 다 해야 돼. 그래야 2, 6, 12가 나와. 그래서 8, 6 하면 이제 더 안 돼. 심한 사람은 8, 6 하면 어떻게 하냐면 1은 2부터 해야 돼.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예전에 다 하셨을 건데, 다 그 경험 다 있을 건데. 지금도 보면, 알파벳 보면, 알파벳 F 다음 뭐예요? 하면 잘 몰라.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F 다음에, 그러면 A, B, C, D, E, F, 이래 해야 돼. 근데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 그냥 F 다음에 G 바로 나와요. W 다음에 뭐예요? W 다음에? 네, 지금 알파벳 송 지금 머릿속에 하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네. W 다음에 X, 이게 이제 자꾸 반복하면 된다고. 그러면 탁 보면 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의 기적이라는 거죠. 자, 따져봅니다. 을이라는 사람, 만약에 정당한 유권 대리인이라면, 그러면 계약 체결, 채권행위 당연히 가능하고요. 물권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유권 대리인이라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위에 보시다시피 아까 위에 사례랑 비교해 보세요. 이 앞에 이 을처럼 아예 권한이 없는 협의의 무권 대리인입니까? 아니면 표현 대리인입니까? 표현 대리인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 민법 126조에 따라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본인에게 아까 책임이 기속한다. 유효. 따라서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다라는 거예요. 유효. 그 본인 너도 이 외관 작출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네가 대리인 선정 잘못한 거 아니야. 그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져 이 말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걸 아예 유효하게 봐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은요, 당연히 유효합니다. 당연히 유효. 자, 그러면 병은 소유권자다, 그죠? 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권 대리인은 맞아요.
무권 대리인은 맞는데 만약 유권 대리인이면 당연히 채권행위, 물권행위 가능한 거고 근데 얘는 무권 대리인이지만 표현 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표현 대리는 자 여러분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 여기 속으시면 안 돼. 얘가 유효니까 자꾸 유권 대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시험에 나오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표현 대리는 일단 얘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지만 다만 효력만 유효한 것으로 봐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병은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얘는 소유권자입니다. 병은요. 따라서 채권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권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법률행위 가능하고요. 정 앞으로 등기까지 돼 있네요. 정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정이다를. 정이다를.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높아심에. 만약에 정이 악이라고 한다면, 즉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정이 안다고 한다면 이 정의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다. OX. 지금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다시. 이 정이 앞에 이런 표현들이 뭐 이런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악이라고 한다면 악이는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악이라고 한다면 이 정의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다. OX. OX지. 아까 앞에 똑같아. 얘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버린다니까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한다고. 표현대리 규정 때문에 얘는 완전한 소유권자라예요. 따라서 선악불만 앞에서 한 사람이 이미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고.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은 얘가 무효일 때 따지는 거야. 앞에 얘가 무효일 때. 지금 이해되세요? 예. 네. 따라서 정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설령 악이라 하더라도요. 앞에 자가 바로 자기 판 매도인이 소유자니까 선악 불문 이런 거 선의 악이 따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와요. 참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을과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예요. 통정 허위 표시.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 다음 을은 병에게 팝니다. 다시 매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병은 악입니다. 악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소유자 누구예요? 왜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없으니?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데 얘 선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로지 선의 제3자만 보호해준다고. 악이니까 얘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거 또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갑과 을 사이 아까 지금 몇 번이야? 사례 5번이죠. 사례 5번인데 얘가 지금 선의가 뭐로 바뀐 거야? 악이. 아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오로지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주는 거야. 선의의 제3자만. 지금 얘는 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악이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갑.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요. 무효이면 이제 갑이 소유자니까 얘들 말소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에게 또 팔아. 매매.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정이 선이다. 정은 이런 사실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 소유자 누구예요? 정이 소유자예요. 자, 여러분. 자, 집중. 통정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그죠? 갑과 을이에요.
이 자들 제외하면 나머지 병정, 무 넘어가도 나머지는 전부 다 제3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얘는 제3자, 얘는 제4자, 얘는 제5자,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당사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제3자. 그러면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면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선의 제3자 보기정 있으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자, 그러면 정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이제 선의 제3자 보기정 때문에 정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정이 또 팔아. 매매. 누구한테? 가령 무한테. 또 팔아요. 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 등기까지 마쳤는데, 무는 정말로 오지랖 넓은 애야. 악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단계가 넘어갔는데도 얘는 이걸 알고 있어. 아, 이 정도면 진짜 오지랖 거의 뭐 최강급이지. 자, 무는 소유권 취득할까요? 취득하지 못할까요? 취득해. 왜? 앞에서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때는 선의 제3자 보기정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법학에서는 이제 법률 용어, 우리 법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이걸 우리 법학에서는 학문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엄폐물 법칙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소유권 한번 딱 취득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얘는 완전한 소유자. 거기서 끊어진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다시. 사례 8번으로 다시 한번요. 민법 126조 표현대리 규정 때문에요. 표현대리 규정 때문에 병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무권대리지만 우리 민법 126조에 따라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즉, 이 병의 소유권 이전은 유효로 봐버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유효니까 얘가 선이건 악이건 이제 얘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아까 엄폐물 법칙 이제는 선이건 악이건 따지지 않고 얘는 당연히 유효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사례 8번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정이 소유자다. 그러니까 대리인 선임할 때 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법의 취지는. 자, 마지막 사례 10번입니다. 사례 10번. 자,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X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입니다. 이 무권리자 갑이 을과 매매를 합니다. 서류 위조 아주 잘했다라는 거죠. 거의 뭐 기생충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위조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머지않아 인감증명 제도가 없어질 겁니다. 일단 인감증명 제도가 이제 없어질 거다라고 보는 이제 제일 큰 이유가 사실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전산화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우리 전산화 시스템에서는요, 인감증명서가 필요가 없어요. 인감증명서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거 하려고 하는 거 맞는지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뭐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건데, 전산화되어 있으면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거든요. 뭐예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근데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서를 가름해버려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이제 인감증명서 제도를 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도장, 인감도장 있죠? 도장을, 우리 이런 용어 좀 이제 좀 유식하게, 제가 보면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우리 중개사분들 좀 단어를 좀 유식한 단어 좀 썼으면 좋겠는데, 표현, 뭔가 알기는, 제가 이제 가보면 그래요. 물론 저는 가서 이제 제가 잘난 척은 하지는 않습니다. 제 스타일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근데 가만히 있어요. 듣고만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보면 이 단어 선택이 보면 너무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단어들 좀 알고, 심지어 가해자 피해자도 잘 구별 못하고 막 단어를 막 혼용해서 써버리고, 상속인, 피상속인. 여러분, 상속인, 피상속인.
우리 이 중개사분들 참 실수 많이 하는 단어 중에 상속인, 피상속인.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피를 흘리신 분이 돌아가신 거야. 피상속인. 근데 자꾸 자식들 보고 피상속인이라고 그러고, 아버지 보고 상속인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야기 듣다 보면 이제 이분이,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 민사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고요. 형사소송이 있거든요. 그럼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하는 사람. 원고라고 합니다. 그럼 소 제기를 받는 상대방을 뭐라고 해요? 피고라고 합니다. 그럼 형사소송에서는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 형사소송은 소 제기를 오로지 검사만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소 제기하는 사람, 즉 민사소송의 원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 그러면 소 제기를 받는 사람, 형사소송에서 소 제기를 받는 사람을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달라요. 아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고요. 형사소송에서는 검사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형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도 구별 못하고 뭐 형사소송에서 피고라고 그러고, 형사소송은 피고가 아니라 뭐라고 하셔야 돼? 피고인이라고 하셔야 돼. 피고인. 민사소송은 피고. 조금만 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잠깐 우리 기초과정이니까 이제 배경 지식 좀 넓히고 여러분들하고 제발 이제 좀 대화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통하도록.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4년에 뭐 굳이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사건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소를 제기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심은 2024년에 제기했으니까 앞에는 2024 이렇게 나와. 사건 번호가. 그럼 1심은 민사 판결은 가라고 합니다. 가. 사건 부호가. 가. 가단이 있고요. 가합이 있고요. 가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올해 예를 들어서 제일 1월 2일 뭐 첫 번째 온 것부터 해서 이제 번호를 쭉 부여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3478이다. 그럼 이 부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가라고 붙으면 여기가 가라고 붙어. 그럼 얘는 뭐예요? 1심이다 이 말이에요. 민사 1심. 가. 여기 소. 가소. 소액 사건이다 이 말이야. 금액이 작은 거. 가소롭잖아. 가소. 가다는 뭐냐? 단독. 판사 혼자 나온다 이 말이야. 판사 혼자 나온다. 가합은요. 합의부. 판사 3명 나온다 이 말이야. 2심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고등법원 올라가요. 그러면 2024 예를 들어서 2024 이제 고등법원에 빨리 올라갔다가 과정을 하고요. 2024 가다음 뭐예요? 나합니다. 나. 근데 고등법원부터는 나소, 나단, 나합이 없어요. 왜? 고등법원은 무조건 합의부입니다. 무조건 고등법원부터는 합의부 판사 3명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024 뭐 예를 들어 나에 278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 붙어서 그럼 얘 뭐야? 아, 민사 2심. 민사 2심 사건이구나. 2024 다, 나, 그 다음 뭐예요? 다. 예, 다. 뒤에 뭐 예를 들어 3786. 그럼 이건 뭘까요? 대법원.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들, 우리는 대법원 판례 공부하거든요. 사건 보면 전부 다 나올 거야. 다. 민사, 대법원 3심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대법원도 당연히 단독 사건은 없어요. 대법원은 당연히 합의부고요. 심지어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로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관이 몇 명 계신 줄 아세요? 대법원에 가시면 대법관들이 있거든요.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요. 네, 14분 계십니다. 가끔씩 9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9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고 대법원은 14분, 대법관이 14분 계세요.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전원합의체는 그분들 다 나온다 이 말이야. 중대한 사건들은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판례 변경을 한다. 기존의 판례를 변경을 합니다. 기존까지는 이게 타당했는데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판례를 변경할 때 전원합의체로 판례 변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원합의체 판례는 시험에 아주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요게 여러분 고가 붙으면요. 고. 사건부가 가가 아니라 고. 그게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고노도로 갑니다. 고노도. 그래서 도 하면 아 형사대법원 판례구나 이 말이죠. 2024 도에 뭐 나오면 아 이거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구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 시청하고 뭐 내지 좀 뭐 구청하고 다툰다 이거죠. 그걸 이제 행정사건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사건은 구누두입니다. 구누두. 그래서 행정사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건부가 여기 두가 붙어요. 두. 아 너무 오바를 한 것 같네. 그냥 여러분들이 표정 보고 뭐 좀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수업과 특별히 관련 없는데 사실 관련 있는 거는 가나다 요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너무 좀 오바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실 최초에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감 도장 있죠. 그 도장을 뭐라고 하느냐면 얘를 인과라고 합니다. 도장을 인과라고 합니다. 그럼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찍히면 문서에 찍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얘를 인영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영자를 써요. 인감 도장, 그 물리적인 그 도장 그 자체의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과라고 하고 도장 찍힌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인장이라고 그래요. 인장. 자, 이제 인감증명제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이제 넘어갔는데 이 인감증명이라는 게 요즘 그 인과 그 도장 있잖아요. 인과 그 도장 그 자체 그거 위조하는 게 이제는 너무 쉬워요. 예전엔 그게 어려웠거든. 그거 위조하는 게 오히려 너무 쉬워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필로 이름을 써.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이름을 써요. 그럼 예전에는 그거 구별하는 게 힘들었어. 오히려 도장이 이 도장인지 저 도장이 그거 구별하는 게 오히려 쉬웠고 예전에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근데 요즘은요 기술이 발달해서 도장은 아주 거의 뭐 100%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 아주 거의 똑같이 만들어 봐요. 충분히 위조가 가능하거든. 근데 이제 뭐는 위조가 어렵냐면 서명한 거는 위조가 힘들어.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저기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보시면요 인감신고 대신에 서명신고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서명 그 사실 확인 제도가 인감증명서를 가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감증명 제도는 이제 곧 없어질 거라고 봐요. 전 세계 지금 3개 나라가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제도도 뭐 없어질 거라 봅니다. 이제 그런 인감증명서들 전부 다 이제 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조했단 말이죠. 무권리자. 그러고 이제 을에게 팔았고 을은 다시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시스템이요. 지금 사례 10번하고 비슷한 유형이 앞에 있어요. 너무 멀리 찾지 마시고 얘랑 비슷한 지금 구조가 비슷한 게 앞에 있어요. 사례 9번입니다. 유형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관한 이 법 규정이 따로 없어서 무권대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합니다. 구조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제 사실관계가 약간 차이가 있어. 잘 들으세요. 이 무권대리 아까 이 사례 9번은 뭐냐면 자 매매계약서를 을이 병과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매매계약서를 쓰는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란에 뭐라고 쓰냐면 매도인 갑 대리인 을이라고 기재하는 거야. 사례 9번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란에다가 매도인 갑 대리인 을이라고 이렇게 기재한다고. 서류 위조해가지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사례 10번은 뭐냐면 소유자가 A인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도인란에 그냥 매도인 갑이라고 기재하는 거야. 이제 9번과 10번의 사실관계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네. 얘는 계약서에다가 매도인 갑 대리인 을이라고 기재하는 거고 얘는 계약서에다가 아예 매도인 갑이라고 기재하는 거다. 그런데 구조는 유사해.
자, 결론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갑.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누구예요? A거든. 자, 그럼 소유자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채권행위는 할 수 있지만 물권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따라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효. 무효. 그럼 을 소유자 아니거든요. 소유자 아닌 을이 병과 계약 체결, 채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권리자가 아니니까 물권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역시 흠결이 생겼네요. 따라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즉 병의 등기도 무효다 이 말이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A다. 사례 10번은 소유자 A다. 보세요 여러분. 사례 9번하고요. 결론 거의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결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관계도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사례 9번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란에다가 이 매도인 갑 대리인 을이라고 적었어. 갑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갑이 적어주지도 않은 위임장 그거 위조해가지고. 근데 사례 10번은 아예 매도인 갑 이제 얘는 등기부부터 다 위조한 거야. 더 대단한 사람이지. 아시겠죠? 네. 자, 총 10가지 사례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우리 민법은요, 이 10가지 사례 유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약간 살을 붙이거나 약간 변형을 할 뿐입니다. 사례의 큰 틀, 유형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서 아까 제가 구구단처럼 반복을 하셔가지고 그냥 뭐 38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2일은 2부터 안 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험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